작은 수익을 쌓으려 하지 말고 작은 손실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리고 잦은 헛손질 끝에 찾아오는 큰 추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큰 수익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게임의 법칙이며 이기는 방법이다. 승부를 걸려면 먼저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기는 법칙을 확보한 뒤 싸움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승부사는 이겨놓고 확인하러 갈 뿐이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돈을 이기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성필규, 출판사는 샘 앤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3번의 파산 끝에 수백억 자산가가 되신 승부사 알바트로스님의 책입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 책을 읽고 감동과 여운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 다시 이 책을 읽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알바트로스님은 실력뿐 아니라 필력도 상당히 좋으셔서 읽으면서 독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선물 옵션을 하지 않더라도 꼭 한두 번은 읽어볼 가치가 있는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의 구성은 알바트로스님의 처절한 실패와 성공 투자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알바트로스님의 매매 원칙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여러분도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승부사의 길. 거래를 업으로 하다 보니 하루라도 치열하게 살지 않는 날이 없었다. 손실이 깡통으로, 깡통이 패가 망신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같은 세계. 내가 몸담은 곳은 진검승부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소수의 승자만이 전리품을 챙겨갈 수 있는 비정한 세계였다. 150만원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적지 않은 자산을 일궈냈으니 나는 투자자로서 분명 성공을 이룬 셈이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승과 패로 갈리는 삶이었고 3번의 파산을 겪는 동안 뿌려야 했던 눈물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내가 그동안 시장에서 배웠던 것,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자국처럼 남기고 온 것,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지금 막 시장에 뛰어들었거나 이미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들려주고 싶었다.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그것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위험 앞에 기댈 곳 없는 맨몸을 덩그러니 내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장은 그만큼 외롭고 냉혹한 공간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줌으로써 시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오류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사람은 시련으로 단련된다고 하지만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시행착오를 굳이 겪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지금도 2004년 5월 10일을 잊지 못한다. 이날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날이다. 이날 시장은 나의 얄팍한 갑옷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버렸고 나는 공포에 질린 채 그 무서움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했다. 그리고 하나씩 나를 지켜내기 위한 생존법을 배워나갔다. 나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겪었고 그때마다 원인을 찾으며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 기록을 통해 그 경험을 조금이나마 나눠보고자 한다. 내 인생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나는 미완의 인간일 뿐이다. 먼 훗날 누군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거친 시장을 몸부딪혀 살아온 한 명의 승부사로 기억해 주길 바라며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알바트로스가 사는 법. 내 반드시 정상에 올라 묻산들의 자그마함을
굽어버리라. 내가 좋아하는 두보의 시 망학의 마지막 행이다. 정상에 섰을 때의 쾌감은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안다. 그곳에 오르기까지 흘린 땀과 인고의 시간 역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멀찍이 산을 올려다보며 감상만 하거나 산의 초입부에 들어서다가 하산한 사람들은 웅장하게 말없이 버티고 선 산이 굽이굽이 갈피마다 간직하고 있는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다 짐작하지 못한다. 20년 전 나는 150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 온갖 풍상을 겪고 난 지금 나의 보유 자산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져 있다. 나는 현물과 파생시장 각각에서 큰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했다. 분명 세상에는 나를 성공한 투자자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숱한 패배와 좌절을 겪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일어섰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강해진 모습을 갖춰 나갔을 뿐이다. 투자에 뛰어든 이후 나는 본명보다는 알바트로스라는 필명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알바트로스, 이 새는 현존 조류들 가운데 가장 멀리 나는 새다. 쉬지 않고 한 번에 3200km를 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알바트로스는 매우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바람을 타고 활공하는 전략을 쓴다. 3.5m에 이르는 날개를 넓게 펼치고 기류를 타고 날아가기에 체력 소모가 적고 그 먼 거리를 유유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투자 인생도 알바트로스라는 새와 닮은 점이 많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한번 날개를 펴면 어디까지 비행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다만 바람과 추세가 존재하면 몸을 맡기고 날아갔다. 주식시장에 첫 발을 들이다. 내가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대학생 신분이던 1994년 가을 무렵이다. 이래저래 공부에는 큰 관심이 가지 않는 탓에 복학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대낮부터 포커판을 벌이는 껄렁껄렁한 학생으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당시 나는 투자론 강의를 청강하고 있었다. 이번 달에 곧 한국 증시의 역사적 고점이 돌파될 것이다. 강의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 굉장히 흥분한 어조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나는 교수님의 그 말이 유난히 가슴에 박혔고 그 말이 나를 주식시장으로 이끌었다. 선배에게도 물어봤지만 한국 증시가 곧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세 자리 지수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말을 했다. 마침 나에겐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었던 돈 150만 원이 있었다. 다음 봄 학기까지 생활비로 쓸 돈이었다. 나는 그 돈을 모두 삼성전자에 몰빵을 쳤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주인 삼성전자를 13만 원대에 매수했다. 얼마 뒤 정말로 종합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지수 신고점을 갱신했다. 내가 산 삼성전자도 15만 원대로 잠시 진입했다. 그때 나는 우량주를 샀으니 2배쯤 오를 때까지 그냥 잊고 있자 하는 생각으로 묻어두기만 했다. 장기 투자를 하자. 큰 돈은 장기 투자로 버는 것이다. 아주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지수가 4자리를 기록한 것은 잠시였을 뿐 지수는 다시 후퇴하여 3자리대에서 지겹게 오락가락했다. 나는 투자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이번에 넘으면 다시 3자리 지수는 안 온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설마 이번에 또 틀릴까 싶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곧 큰 상승장이 오면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갈 것이고 그때 시원하게 팔아주리라 하는 느긋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해 늦가을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터졌다. 언뜻
증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였지만 큰 손들이 자금을 속속 빼내가면서 증시는 맥을 못 추고 주저앉았다. 증시는 순식간에 100포인트 폭락했고 잠시 17만원대에 오르는가 싶던 삼성전자는 그 뒤로 연일 하락하기만 했다. 다음해 봄 생애 첫 매수 종목이었던 삼성전자는 손실을 본 채 전부 매도했다. 한번 내려간 지수는 영 힘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였고 때마침 목돈마저 쓸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1년 반을 보유했건만 정작 팔고 나니 손에 쥐어진 금액은 고작 80만원 정도였다. 교과서에 흔히 나오는 장기 투자가 결코 망고불변의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첫 매매에서 반토막 가까운 손실을 보았음에도 주식이라는 게 왠지 만만하게 느껴졌고 다음번 매매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1년 반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매수가보다 20%에서 30% 정도 올랐던 적이 여러 번 있고 거꾸로 그만큼 빠진 적도 많았다. 평균 주가를 계산한 뒤 그보다 30% 빠지면 매수, 평균가에서 30% 상승하면 매도. 이것만 1년에 두어 차례 반복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나는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 학기 내내 교내에서 신문을 팔고 과외를 하면서 300만 원을 모았다. 나는 돈을 모으며 대학 도서관에 틀어박혀 도서관에 있는 모든 주식책을 읽었다. 존 템플턴,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주식 대가들의 책을 모조리 읽었고 기술적 분석과 기업 가치 분석에 관한 책, 경기 흐름과 변동 등 거시 경제 지식을 주는 책들까지 수십 권을 가리지 않고 읽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3 때도 이때만큼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새벽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문을 닫을 때까지 화장실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책에 빠져서 그해 여름을 보냈다. 겨울 방학이 되자 이왕 주식 공부를 시작한 김에 아예 뿌리를 뽑고 싶어졌다. 그동안 보았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 20권과 선배가 구해다 준 원서 몇 권을 배낭에 넣고 조용한 산사로 발길을 옮겼다. 산사에 머무는 동안 투자 기법 책은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고 노트에 정리를 해가면서 내 나름의 기법을 가다듬기도 했다. 이때 정리한 노트만 20권이 넘는 분량이었는데 내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할 만큼 열정적으로 독학했던 기억이 난다. 산사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뒤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매매에서 이렇다 할 소득은 올리지 못하고 벌다 잃다 하는 사이에 4학년이 되었다.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시면서 이 돈으로 전셋집이라도 장만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라셨다. 그러나 주식에 깊이 빠져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유혹이 시작되었다. 마침 증시는 오랜 침체를 거의 벗어나려는 분위기였다. 주봉 차트나 일봉 차트 모두 조정을 마치고 무릎을 확인하러 가는 상황이었다. 이대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면 2, 3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상승할 모양새였다. 이론만큼은 빠삭하던 나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도 생각하지 않았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국내 대표 우량주 100종목을 선정해서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주가 차트 추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미 철저한 이론 무장을 마쳤고 투자 대회에서도 실력도 인정받았다고 생각했기에 거침이 없었다. 1997년 4월경에 지수 680포인트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 매수를 개시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지수는 790포인트에 도달했는데 나의 투자 원금은
3천만 원에서 어느덧 5천만 원을 넘어섰다. 마침내 계좌가 7천만 원을 넘기며 난생 처음 거금을 손에 쥐자 천하를 손에 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지수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일봉 20일 지지선인 750포인트가 무너지자 이론에 빠삭했던 나는 분할 매도에 힘을 쏟았다. 꼭지에서 팔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이것이 정석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모두 현금화하고 보니 7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다. 제대로 공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 첫 매매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였다. 게다가 때마침 어머니께서 명예퇴직을 하시며 퇴직금을 세 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다. 그렇게 내가 더 받게 된 돈이 3천만 원이었다. 나는 그렇게 조만간 다가올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마침 기회가 다시 왔다. 깨지지 않을 것 같던 지수 700포인트가 그해 늦여름에 붕괴되면서 내가 처음 매수를 들어갔던 680포인트에 다가온 것이다. 680포인트에 매수하여 790포인트까지 봤던 내게 이 지수 때는 당연히 바닥권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바로 책에서 봤던 쌍바닥이구나. 나는 다시 정석대로 분할 매수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는 대로 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당연히 이상한 감을 느껴야 정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 머리는 680포인트를 다시 만나기 어려운 저점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지속 하락하는 장이 그야말로 신나게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만 느껴졌다. 연일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했고 보유하고 있던 1억을 모두 투입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9월 말 지수가 620포인트까지 내려오자 도저히 더 잔고를 남겨둘 수가 없었다. 그 당시 일기장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도대체 지금 파는 사람은 어떤 바보일까? 대폭락, 날개 없는 추락. 나중에 깨달은 사실이지만 당시 나는 전형적인 하수의 심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하수들은 주식을 싸게 사는데 민감하고 고수는 비싸게 파는데 관심을 둔다. 예를 들어 주가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오가고 있는 어떤 종목이 최근 다시 5만원 가격을 형성했고 대체로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고수와 하수 모두 이 종목을 매수했다. 매수 후 기대와는 달리 주가가 1만원이 빠져 4만원이 되었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고수는 예상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주식을 손절매 처리한다. 비싸게 파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주식은 그에게 흥미가 없다. 마이너스 10% 또는 20% 정도로 정한 손절선까지 가격이 내려오면 미련 없이 손절 주문을 낸다. 그런데 싸게 사는데 관심이 큰 하수의 경우는 다르다. 저점이 5만원에서 4만원이 된다면 자신이 산 가격보다 훨씬 더 싼 상태가 된다. 싸다는 것이 매력인 하수에게 이는 손절할 이유가 아니라 주식을 더 늘려야 할 이유가 된다. 다시 3만원이 되면 어떨까? 보유 주식의 평가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쌀 수는 없다며 좀처럼 접하기 힘든 기회라도 만난 듯이 어떻게든 물량을 더 사기 위해 안달이 난다. 싼 것이 기준이 되면 위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손절매를 제때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쁜 물타기까지 이어진다. 한 번의 잘못된 매수로 투자에서 큰 낭패를 보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더 싸진 시세에 물타기가 더해지면서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일이 가래로도 막지 못할 사태로 번지는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1억을 모두 매수한 상태에서 10월이 시작되었고 그해 10월 나는 그때까지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큰 대형 음봉을 그대로 맞았다. 10월 첫날 646포인트였던 주가는 월 마감을 종가 470포인트로 한 달 만에 무려 176포인트가 하락했다. 월간 하락률이 마이너스 27%에 달했다. 사실 1997년 10월은 하락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매일같이 폭락을 거듭했다. 자고 나면 지수가 10포인트씩 폭락을 했고 상장된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다. 바야흐로 IMF 구제금융의 서막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나는 그토록 숱하게 적어두었던 한 단어, 손절매를 실행할 수가 없었다. 개장과 동시에 시퍼렇게 음봉을 그리며 내려가는 지수에 몸은 박제라도 된 듯 굳어버렸다. 장중 단 몇 %만 반등하면 손절하리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약한 반등도 출현하지 않았다. 나날이 줄어가는 계좌를 보면서 이 믿을 수 없는 폭락이 꿈이기를 바랐다. 10월 말 470포인트였던 지수는 11월 말에 400포인트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결국 12월 초 외환장고가 바닥을 드러내며 한국은 IMF 구제금융 신청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지수 400포인트가 허망하게 붕괴되었다. 이때 지방은행들은 문을 닫았고 한국 증시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마저도 부도 처리될 수 있다는 황당한 루머까지 돌았다. 12월 2일 한국 증시의 마지노선이라던 400포인트가 붕괴되던 날 아비규환 속에서 나는 모든 보유 종목을 시장가로 매도했다. 그때 내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카메라에 담았다면 아마도 혼이 절반 이상 빠져나간 모습이었을 것이다. 투자금 1억이 2천만 원이 되었고 그날 밤 온기라고는 거의 없는 냉구들 옥탑방에서 정말 많이도 울었다. 그렇게 다짐했던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음이 너무도 한스러워 울었다. 철이 들고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하며 밤을 새고 말았다.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얼마 뒤 어학연수를 떠난 여자친구의 일방적인 이별 통고가 날아들었다. 나는 끝없이 무너졌고 거듭된 술과 담배로 편도선이 퉁퉁 붓고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위가 망가져서 이후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모래를 씹는 듯한 입맛에 억지로 밥을 우겨 넣다가도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나날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니 있을 수는 없었다. 이미 취업은 물 건너간 상황으로 여겨졌고 난국을 돌파할 길은 회계사 시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2달 동안 하루 3끼를 학교에서 사 먹고 잠은 도서관에서 자면서 시험 준비에 매달렸다. 오로지 책에 집중했다. 공부에 몰두할 때만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불태우듯 공부에만 전념했던 그해 겨울 2개월의 도서관 생활 동안 몸무게가 8kg나 빠졌다. 어느 날 밥을 먹으러 가기 위해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주위가 갑자기 아득해졌다. 신촌 옥탑방에 가서 며칠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몸을 추슬러 도서관을 나와 택시를 탔다. 마침 라디오에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수 400포인트에서 모든 주식을 청산하고 짐을 꾸려 도서관으로 옮길 무렵 주가 지수는 350포인트대였다. 300포인트 붕괴는 시간 문제일 뿐이고 200포인트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55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었다. 나는 그때 느꼈다. 그렇구나. 나는 바닥에서 투매를 하였구나. 남들이 모두 시장을 떠날 때 들어와야 하고 대중이 주식을 사려 안달할 때 떠나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싶었다. 월가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벌지만 겁먹은 노루는 목숨을 잃는다. 내가 바로 겁먹은 노루였던 것이다. 쓰린 속을 부여잡고 다시 공부를 했고 회계사 시험 준비를 위해 책을 사러 서점에 들렀는데 수험 교재는 건성이고 자꾸 증권서적 코너로 발길이 옮겨졌다. 책을 구경하는 동안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전과 다르게 묵직한 무엇이 내 안에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다시 주식 투자를 한다면 더 이상 잃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 원금만 되찾자. 원금을 회복하고 나서는 회계사 시험을 패스하고 평범하게 그냥 사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1998년 봄, 국내 경제는 얼핏 회복세로 접어드는 듯 보였다. 5월의 어느 날 절호의 찬스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년 12월에 주가지수가 376포인트를 최저점으로 투매를 이끌어낸 주식시장은 새해 들어 567포인트까지 급반등을 하면서 1, 2월간 양봉을 모처럼 만들어냈다. 그러나 3월부터는 다시 계단식 하락이 지속되면서 3개월 연속 음봉이 출현하고 있었다. 경제 상황으로 미루어 작년 12월 저점이 진바닥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비슷한 지수대에서 쌍바닥을 만들거나 조금 더 하락하여 진바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다. 최대한 현금 보유량을 높이고 단타로 계좌를 불려나가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 다시 매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갔다. 당시에 하늘처럼 지키던 원칙은 5일선과 손절선이었다. 주식을 매수했다가 5일선이 깨지면 그날로 손실 중이든 수익 중이든 무조건 팔았다. 또 매수가에서 5% 손실이 발생하면 물량 50%를 정리하고 10% 손실이 발생하면 나머지를 모두 청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자 상당히 험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수익이 발생했다. 물론 결정적인 투매 시기를 기다리면서 투자 비중을 최소한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익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다. 다만 작년의 패배로 위축된 심리를 회복하고 투자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연습 과정으로서의 의의는 컸다. 5월 말이 되자 지수는 더 급하게 내리막을 달렸다. 지수가 300포인트 근방에 왔을 때 나는 단타 매매를 하던 자금까지 전부 철수시키고 관망 중이었다. 전 저점은 무너졌지만 여전히 마지막 투매 시점은 아니었다. 전해 12월에 뼈저리게 겪었듯이 마지막 투매는 겁에 질린 초식 동물들의 항복을 요구하는 국면인 만큼 너무도 거칠고 급한 법이다. 6월의 어느 날 결국 300포인트가 무너졌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전광판을 지켜보던 한 아저씨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객장 여직원들에게로 번졌다. 나는 그분들의 울음에서 작년의 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속에서는 무엇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난 겨울과 봄 사이 불과 한 계절이 지나는 동안 나 자신은 무척 달라져 있었다. 300포인트 붕괴 예측이 들어맞은 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좌를 전액 현금화하고 미동토하지 않고 시장의 흐름과 주변 투자자들의 심리만 관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우리만치 냉정하고 담담한 것이었다. 한국 증시가 나락으로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지만 나는 오히려 재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비로소 겁먹은 노루가 아닌 황소나 곰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액을 절반으로 나눠서 300포인트를 깬 패닉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수를 단행했고 나머지 반은 21선을 회복하면서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밀하게 매수에 들어가자 다행히 280포인트를 잠깐 보여준 후 지수는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주가가 일봉 추세 하락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나는 나머지 자금을 모두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액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조바심이나 떨림도 없었고 수익만 고대하면서 들뜨는 일도 없었다. 7월 중순경 계좌 수익률이 50%를 넘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 수익 실현을 했다. 급락 뒤에 급등 없다고 했다. 주가 지수가 역사적 저점을 확인한 마당에 급하게 V자 반등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옳았고 이후 2달 동안 300포인트를 축으로 지수는 다시 지루한 행보세를 이어갔다. 거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단기 반등에서 50% 수익을 챙겼기에 나는 느긋한 마음으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여름을 보냈다. 사소한 차이가 삶을 가른다. 여름이 끝나가면서 시장은 아주 커다란 분기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여가고 5일, 10일 등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하나둘씩 121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이었다. 5일선이 121선을 돌파 후 지지가 확인된다면 다시 두 번째 풀베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얼마 뒤 121선이 돌파된 것을 확인하고 계획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주문을 넣었다. 1차 목표점은 241선이 위치한 400포인트. 이것은 수익률로 따지면 30%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하늘이 도왔던지 지수는 거짓말처럼 2주 만에 정확하게 241선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주요 이동평균선이 단번에 돌파되기란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두 매도를 단행했다. 상승장에서는 조정을 심하게 받아봐야 21선까지 밀리는 정도다. 121선 돌파 시 매수한 주식을 저항이 강한 주요 지수대에 이르거나 이격 과다를 보이면 절반만 팔았다가 다시 21선에 오면 판 물량만큼 다시 매수하기를 반복했다. 절반 물량을 계속 보유하니 상승장에서 물량을 놓치고 다급해지는 일도 없었으며 이격이 과하다 싶을 때 팔아둔 물량은 낮은 가격에 다시 사게 되어 그냥 홀딩할 때보다 수익은 훨씬 극대화되었다.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드디어 계좌의 잔액은 원금 6천만 원을 넘어섰다. 목표를 달성하고 나자 그간의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서름으로 밀려왔다. 1999년 1월 6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오랜 시간 지켜왔던 21선을 이탈하는 것을 보고 계좌를 깨끗이 비웠다. 계좌 잔고는 9천만 원에 달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하여 7개월 만에 350% 수익을 거둔 것이다. 광기의 코스닥. 19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코스닥 시장은 68포인트에서 292포인트까지 줄곧 상승했다. 종목별로 수십 배씩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때마침 새천년의 시작이라 떠들썩했던 2000년이 되자 많은 투자자들이 뒤늦게 코스닥을 향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이때가 코스닥과 국내 주식시장이 하나의 정점을 찍고 길고 지루한 하락을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나는 이미 전년도 코스닥 화랑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하나같이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분위기가 싫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모든 이들이 한 방향을 제시할 때 시장은 늘 우리를 배신했다. 1월 4일 보유했던 모든 종목을 매도 처리했다. 고점에서의 미련 없는 매도. 그 후 이날의 고점이 돌파되기까지는 장작 5년 6개월이 걸렸다. 2000년 시장은 새천년의 시작, 장밋빛 뉴스들, 그리고 닷컴주의 처절한 몰락, 그야말로 버블의 붕괴란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한 해였다. 그 와중에 버블의 끝자락에 대거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끝없는 추락, 평범한 개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증시에 뛰어들던 해였다.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나락으로 빠뜨린 해가 되었지만 내게는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해이자 처음으로 인터넷에 알바트로스라는 필명을 알리게 된 해이기도 했다. 피를 먹고 자란다는 시장. 초보자들이 엄청난 피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는 일어선다. 먼저 피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피눈물을
헛되이 쓰지 않은 사람에게 시장은 반드시 다시 기회를 준다. 이후에 알바트로스님은 유명세를 얻었지만 한껏 올라간 자만심과 순진함, 그리고 빨리 가려는 탐욕의 마음 때문에 작전 세력에게 크게 이용을 당하고 배신에 배신을 당하면서 파산을 당하게 되고 주식시장에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알바트로스님은 실력 하나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선물 옵션 시장에 도전장을 냅니다. 파생 시장에 승부를 걸다. 그래도 내가 많은 일을 당했어도 나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 계셨다. 김 사장님은 나에게 회사의 방을 따로 내주었고 개인 돈 10억과 회사 돈 10억을 운용해 보라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자만의 혹독한 대가. 나는 당시 15억 정도의 거래 계좌에서 매주 1,000에서 2천만 원, 매월 5천에서 1억 정도의 수익을 그야말로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내듯이 얻어냈고 게다가 26주 연속 수익이란 기록까지 쌓아가고 있었다. 나는 점점 시장을 쉽게 보기 시작했고 자만심이 싹트고 있었다. 자만과 허영으로 가득 채워진 이때 한 기자가 나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다. 때마침 나는 26주 연속 수익에 월별로도 깨진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절정에 가까운 성과를 내고 있었다. 그 기자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연속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왔다. 당돌하게도 나의 첫 대답은 내가 원하는 만큼이었다. 그 기자는 일단 50주 연속 수익을 달성하는 시점에 기획기사를 한번 내도록 할 테니 그때 다시 찾아온다고 얘기를 했다. 그때는 내 이름 석자가 신문에 나갈 수 있으리란 사실에 우쭐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허공에서 산산조각 나기까지 50주는커녕 채 5일도 걸리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선물과 옵션을 이용한 합성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위아래 5% 정도로 짜놓은 상황이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빠져야 유리하지만 그 폭은 5%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이 그렇게만 움직인다면 쭉 그래왔던 것처럼 손쉽게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거래 방식에는 방향 못지않게 폭도 중요했다. 5월 10일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밝아왔다. 사실 첫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15억 계좌에서 3천만 원 손실이면 눈살은 찌푸려지더라도 간혹 겪을 수 있는 손실이었다. 잠시 후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손실폭은 생각보다 커지고 있었다. 108포인트에서 시작했던 선물 지수가 예상처럼 빠지고 있었음에도 생각보다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 주된 포지션이 옵션 매도했던 나에게 이런 급격한 흐름은 결코 좋을 리가 없었다. 방향은 맞췄으나 폭은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다. 손절해야 할까? 순간 기자와 했던 약속이 생각났다. 여기서 자르면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루에 5천만 원의 손실을 입으면 회복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었다. 무엇보다 26주 연속 수익이라는 기록이 여기서 깨져버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다. 내가 자신있게 50주 연속 수익 정도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틀 만에 깨지는 것이 너무 쪽팔릴 것 같았다. 손절을 위해 엔터키를 누르려던 나의 손가락은 멈춘 지 오래였다. 기다리면 원위치가 되겠지. 그러나 손실은 보란듯이 1억을 넘어섰다. 그러다 다시 손실이 5천만 원으로 줄었는데 갑자기 더 큰 폭으로 폭락이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터져 나온 것이다. 그 한마디가 그 정도의 메가톤급 뉴스일 줄은 그땐 정말로 몰랐다. 2억, 3억, 4억, 5억, 6억, 8억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손실 금액은 숫자를 바꿔가면서 커졌다. 독사의 아가리 앞에 꼼짝 못하는 개구리처럼 나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빨간 숫자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심장이 멎는 느낌이었다. 시장이란 거대한 쓰나미 앞에 얼어버린 것이다. 선물 지수는 마침내 100포인트를 깨며 내려가고 있었다. 이미 망연자실해 있던 나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손절을 단행했다. 물론 그것은 손절이 아니었다. 시장에 대한 항복 선언일 뿐 자금을 지키라는 의미에선 무의미한 행위였던 것이다. 손실 금액이 10억을 넘어가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일괄 정리 버튼을 눌렀는데 보유 물량이 많았던지라 가격을 크게 흔들어 버렸고 최종 손실 금액은 12억 8천만 원이었다. 그것은 그날의 최저점이었고 나의 공포가 차트 위에 영원한 기록으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내 전 재산을 모두 날렸고 그것도 모자라 9억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었다. 주식시장에서 실패 후 그 모든 빚을 갚아나가면서 얼마나 숨죽이는 시간을 보냈는데 또 이런 결과를 만나게 되다니 한숨마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절규하고 또 절규했다. 무언가 이루어질 듯 하다가도 반전처럼 고꾸라지는 나의 운명에 기가 막힐 뿐이었다. 몇 년간 도토리 모으듯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그날 나는 정말이지 목 놓아 울었다. 태양은 다시 뜬다지만 나의 재기는 까마득해 보였다. 또 한 번의 파산이 내겐 현실이 되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한 3번의 파산. 이번이 정확하게 3번째 파산이었다. 그래도 나는 일어나야만 했다. 여전히 거래에 대한 내 심장은 끓고 있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일밖에 없었다. 나는 살면서 무언가를 먼저 포기해 본 적은 없었다.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고 다시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보았다. 출발점부터 바꿔야 했다. 지금까지 하던 거래 방식을 통째로 바꾸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돌파구라 생각했다. 이후 알바트로스님은 본인의 매매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접목하여 시스템 트레이딩에 도전하였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6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08년에 노력에 대한 큰 결실을 획득하게 됩니다. 알바트로스님의 시스템 트레이딩의 중요한 원칙은 켈리 시스템과 추세 매매, 손익비 그리고 명확한 손절매 원칙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켈리 시스템은 거래 손익에 따라 자금을 증감시키는 공식화된 원칙이다. 쉽게 말해 수익이 나면 그 다음 거래에서 투입 자금을 좀 더 키우고 손실이 나면 투입 자금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다. 거래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자금을 최대한 지켜내고 거래가 잘 풀릴 때는 과감하게 몰아치면서 운용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는 추세 거래, 철저한 시스템 운용, 켈리 공식에 의거한 적극적인 자금 관리, 이들 3박자의 조화에 힘입어 나는 2007년 1억으로 시작한 계좌가 불과 1년 반 만에 16억으로 가는 믿기 어려운 수익을 기록하게 된다.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기회가 왔을 때 몰아때리는 힘과 내 흐름이 아닐 때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다. 나를 지켜낸 승부의 원칙. 많은 분이 내게 투자의 요체가 무엇이냐, 이기는 비법이 무엇이냐 등을 물어본다. 내가 이 시장에서 머물고 승부를 벌이며 깨달은 내용을 가장 짧게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를 알고 자신만의 길을 정하는 것이 첫째이고 게임의 법칙을 파악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둘째이며 자금 관리를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이 셋째이며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넷째이고 마지막으로 투자 심리를 이해하는 것이 다섯째이다. 간단하게 요약한 이 5가지 원칙이야말로 강산이 2번 바뀌는 세월을 승부사로 살면서 깨닫고 금과 옥조로 삼게 된 투자의 지혜이자 앞으로도 내가 이 시장에 존재하는 한 평생 지켜나갈
알바트로스의 투자 철칙이다. 간단하게 요약한 이 5가지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1. 당신만의 길을 가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있다. 투자에도 DNA가 있다면 나는 선천적으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보다는 비교적 단기의 승부, 시세의 생성과 소멸을 지켜보다 기회가 왔을 때 전력 승부를 거는 투자 방식에 더 적합한 사람이고 그게 나와 가장 맞는 방법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열쇠다. 2. 이겨놓고 승부하라. 야구에서 3할 때 타자면 상당히 높은 타율이듯이 투자에서도 3할 때 이상이면 나쁘지 않는 승률이다. 나는 10번 진입해서 67번을 손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매수를 하고 손절선을 건드리면 그냥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린다. 당연히 손실이 발생하고 승률은 떨어진다. 그러나 실패하는 7번은 적절하게 정해진 손절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공하는 3번의 베팅에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최종적으로 계좌는 불어나게 된다. 제대로 베팅이 먹히면 단 한 번의 수익이 9번의 손절로 인한 손실을 몇 곱절 상회하고도 남는다. 나는 한 번 시세를 잡으면 그놈이 황소건 곰이건 간에 등판에 올랐다.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 이것이 시세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어떤 게임이건 제대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그 게임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한다. 실패하는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습성 하나는 거래 승률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수익 실현에 민감하고 손실을 자르는 것에는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작은 수익을 무수히 실현시키다가도 한두 번의 거래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처음부터 예견된 결과임에도 그 한두 번의 거래가 매우 운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승률에 집착하여 작은 수익을 취하는 습관은 필연적으로 2가지의 문제점을 가진다. 시장에서 주는 진짜 수익, 즉 큰 추세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언젠가는 손절매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시장은 수급의 균형이 한 방향으로 둑이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일어나면 그것이 해일이 될지 쓰나미가 될지 아무도 끝을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대파동으로 이어지는데 이기려면 바로 이런 시세 분출을 타야 한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10번 진입해 7번, 8번을 흔쾌히 잃어줄 각오가 필요하다. 큰 추세는 그와 유사한 여러 번의 속임수 끝에 오는 법이다. 작은 수익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손실을 몸에 익혀야 한다. 그리고 잦은 헛손질 끝에 찾아오는 큰 추세를 끝까지 쫓아가서 모조리 취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가진 게임의 법칙이며 이기는 방법이다. 트레이더는 본인의 투자 방법의 약점과 강점, 나의 성향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이겨놓고 싸우는 첫걸음이다. 승부를 걸려면 먼저 게임의 법칙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기는 법칙을 확보한 뒤 싸움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승부사는 이겨놓고 확인하러 갈 뿐이다. 3. 자금 관리는 생명선이다. 자신이 멈춰야 하는 상황을 정해놓고 시작했다면 투자이고 자신이 멈춰야 하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시작했다면 투기라고 생각한다. 전 재산을 하루 사이에 날려버린 경험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맛보면서 지금은 한순간에 내 모든 재산이 날아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얼마를 잃든 벌든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시장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포지션을 잡아놓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조금 오르면 환호하고
약간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전전긍긍하는 분들치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 이미 기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고 일어서는 안 되는 금액, 그 이상을 판돈으로 밀어넣은 상황임을 뜻한다. 사실 세상에 잃어도 그만인 돈은 없다. 모든 돈은 다 같은 무게를 가진다. 다만 내가 무심히 볼 수 있는 무게의 돈은 있다. 우리는 그 무게를 알고 그 무게를 키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반드시 잃어버려도 초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베팅하라. 그 돈을 날려도 허허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투자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멈춰야 하는 선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차트를 분석해서 얻은 확신이든 정보를 통해서 얻은 확신이든 말이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는 내가 손을 떼어야 할 선, 그리고 그 선을 건드리지 않게 설계된 자금 관리다. 억울할지도 모르는 그 마지노선이 언젠가는 내 자신을 결정적인 위험에서 지켜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4.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라. 투자의 네 번째 철칙은 고수가 즐비한 시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어느 분야고 일정한 수준에 오르려면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이 최소 1만 시간이 쌓여야 한다. 하루 10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면 1만 시간은 1000일을 정진해야 하는 것이니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다. 투자는 더하면 더했지 그 이하로는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 공부의 가장 좋은 것은 복기다. 시장이 움직인 궤적을 다시 살피고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올바른지 재검토하는 것은 어떤 주식책을 읽는 것보다 큰 자양분이 된다. 나는 주식 입문 초기부터 수업료가 아까워 수업이 한판 끝나고 나면 차트를 인쇄해 대학 노트에 붙이고 진입과 청산 시점을 사인펜으로 체크한 뒤 오른쪽 페이지에 진입했던 이유, 그때 기준으로 삼은 지표, 청산 목표와 손절가 등을 깨알같이 적었다. 청산에 대해서 애초 마음먹은 대로 청산하지 못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이 나를 흔들어대는지까지 반성문 쓰듯 속속들이 적었다. 그런 다음 복기 노트가 너덜너덜해지고 손때가 묻을 때까지 보고 또 보았다. 최소한 나는 이 시장 최고수들의 글 100개를 읽는 것보다 자신의 매매에 대한 진정 처절하고도 냉정한 복기를 100번 하는 사람이 훨씬 발전이 빠르리라 믿는다. 5. 시장을 이기는 투자 심리를 이해하라. 코스톨라니는 투자 심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투자는 부와 파산 사이를 넘나드는 위험한 항해다. 항해를 하려면 적당한 배와 노련한 항해사가 필요한 법이다. 항해의 적당한 배는 어떤 것인가? 돈과 인내, 그리고 철사처럼 강인한 신경이다. 또 노련한 항해사는 어떤 사람인가? 경험이 풍부하고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공자의 제자 중 안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안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안자의 눈에 뱃사공이 눈에 들어왔고 뱃사공에게 물었다. 저 같은 사람도 배 젓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연습만 하면 곧 배울 수 있고 잠수를 잘하는 사람은 배를 본 적이 없어도 바로 저을 수 있습니다. 안자는 그 이유를 물었지만 사공은 빙그레 웃기만 했다. 궁금해진 안자는 공자에게 물었고 공자는 대답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배를 잘 저을 수 있는 이유는 물에 빠지는 것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잠수에 능한 사람은 배가 설령 뒤집히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로지 배 젓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는 덧붙여 말했다. 내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아서 기와장 하나를 걸고 내기를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그보다 조금 더 값진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면 기가 죽고 황금을 걸고 내기를 하면
정신이 혼미해진다. 그 사람의 기술은 언제나 같지만 마음을 물건에 빼앗기면 행동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이 이 시장에 뛰어든 투자 심리의 핵심을 관통한다고 생각한다. 마음을 재물에 빼앗기면 행동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시장에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니터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계좌 손익에서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